영화가 아주 조금 긴 관계로 저희가 토크를 할 시간이 이렇게 넉넉치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질문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미리미리 고민을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먼저 이제 두 번째 작품 개봉을 한 유지영 감독님의 소감과 인사말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나의 피트성이 연인 만든 유지영이라고 합니다. 영화가 길다 보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 상영 시간이 잡히게 되고 그래서 선택하고 이 영화를 봐주시고 또 주비까지 남아주시기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남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래서 좋은 시간 돼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가요. 네, 김태규입니다. 네. 태기부님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영화를 딱 보고 난 직후의 어떤 느낌을 좀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술이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제가 첫째 아이 가졌을 때 몰랐던 걸 둘째 아이를 사실 잠깐 임신했을 때 느꼈던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 상대방에게 배려 혹은 정성, 임신을 했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이기적이었나를 첫째 할 땐 몰라요. 남편은. 왜냐면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하니까. 여기 나오는 건우 맞죠? 건우처럼. 근데 너무 둘째 아이 임신하는 과정, 출산하는 과정에서 그걸 굉장히 제가 많이 깨달았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마주하고 싶지 않죠.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혼자 생각했으니까. 근데 너무 나의 부끄러운 어떤 민낯을 영화를 통해서 봐버려갖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느꼈던 생각은 네, 그랬습니다. 네. 영화의 제목 나의 피투성이 연인은 사실은 정미경 작가님의 단편집의 첫 번째 단편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고 근데 내용은 굉장히 달라요. 뭐 완전히 다른 얘기죠. 정미경 작가의 단편 나의 피투성이 연인은 이를테면 사고로 죽은 남편의 어떤 이면을 보면서 그야말로 무너져가는 어떤 그 여성을 다루고 있다면 그 감독의 영화는 굉장히 다른데 영어 제목이 벌스인 것과 상관없이 왜 한글 제목을 나의 피투성이 연인으로 지었는지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죠. 우선 고정미경 소설가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이시고 또 이 나의 피투성이 연인이라는 제목은 제가 이미 읽어서 알고 있던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 영화를 시나리오를 쓰던 중간쯤에 그 당시 저에게 건우였겠죠. 그 파트너가 이거 한번 읽어봐 하고 준 인터넷 기사가 있었는데 그 고 정미경 작가님의 남편이신 김병족 화백님께서 위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아내에 대한 추모글을 기고를 하신 거였어요. 근데 그 제목이 또 동명의 나의 피투성이 연인이었어요. 근데 그 글이 그 제목 역시 이제 아내를 지칭하는 거였겠죠. 제가 A4 용지를 뽑아봤더니 한 8장이나 되더라고요. 그걸 읽는데 진짜 망치로 머리를 빵 맞은 것 같았어요. 아내로서 난 너무나 충실한 두 아들의 엄마였고 아내로서 모자랄 것이 없이 집안일이든 뚝딱뚝딱 다 해냈고 그리고는 은평구에 있는 아주 작은 지하 작업실로 가서 늘 내려갈 때 계란 하나 김밥 한 줄을 가지고 가서 글을 쓰고 행여나 나태해질까봐 서서 쓰는 책상에서 하루 종일 글을 쓰고 돌아오면은 이제 지금 빠진 거미처럼 하얗게 해서 그마저도 계란 하나도 먹지 않고 돌아오는 아내를 보았다 이런 문장들을 보고 그 당시에 했던 저의 고민이 이 영화를 만들었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기르면서 동시에 여성인 내가 창작자로서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공정할까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이 영화를 시나리오 쓰게 했기 때문에 그때 그 글은 저에게 너무나 힘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어쨌든 이 영화를 돌아왔을 때는 뭐 이런저런 어떤 어감이나 또 중복의 중의적인 의미 이런 것들 때문에 첫 제목이 벌스로 돌아왔지만 한국에 이제 영화 개봉을 앞두고 시위를 위해서 한국어 제목이 필요했을 때는 당연히 이 제목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제목이 훨씬 관객들이 친밀하게 다가가면서도 제이와 건우가 서로를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심상이나 어떤 감정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보면 여기서 이제 극 중에서 제이가 스스로의 소설을 이제 낭독해서 아마 그 북콘서트 같은 식의 아주 작은 곳에서 그 자기가 쓴 책을 낭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자막을 보면 기존에 있던 북콘스트에서 읽은 것은 창작글입니다. 창작글이고요. 네. 그거는 감독님이 직접 쓰신? 제가 기본으로 쓰고 저희 조 감독이 문창과 출신이어서 조 감독을 괴롭혔군요. 네, 조 감독뿐만 아니라 조 감독 친구 3명에게 다른 버전으로 써와라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컨펌한 글입니다. 네. 컨펌까지 하시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말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구 영화계 데모 같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네, 그 제가 대구 가서 이분을 슬쩍 뵈면 그 영화를 하고자 하는 대구의 젊은 친구들이 거의 집 앞에 무슨 서 있나요? 대구 조폭인 줄 알았어요. 조폭도둑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지나가더라고. 그게 예전 충무로가 그랬잖아요. 실제로 예, 충무로에 예, 그런 분위기군요. 그 저는 이 영화에서 되게 재밌었던, 그러니까 흥미로웠던 지점이 이 두 명, 제이와 건우를 둘을 놓고 보면 어떤 누구도 악의가 없잖아요. 악의가 없고 정말 둘 다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인데, 근데 정작 둘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나누진 않아요. 그냥 각오 정도를 얘기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연인 사이뿐만이 아니라 또는 임신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 대부분의 관계가 깨지는 또는 무너지거나 실패하는 아주 전형적인 길을 걷고 있거든요. 근데 그 태교 배우 같은 경우도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순간 익숙해진 관계에서는 더 이상 궁금한 게 없거나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다짐하지,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해야지, 오늘 너무너무 힘들지만 집에 가서 일해야지, 뭐 이런 각오는 있지만 자기의 상태나 아주 디테일한 어떤 거나, 전 아직도 그 제이도 한 번도 건우에게 자기의 글이 임신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토로하지를 않았고, 건우도 영화학원 분점에 대해서 추호도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태교 배우 같은 경우는 뭔가 대화를 디테일하게 하거나 공유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게 있습니까? 그죠. 그게 왜냐면 부부라는 관계가 되면 사실은 당연한 것들이 되게 많아져요. 이미 법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고 우리가 부부를 하기로 했다 합의하는 순간부터 서로 사실 합의된 거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부부가 되기로 했다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좋을 땐 좋은 건데 안 좋은 얘기를 더 자주 할 수 있어야 이 관계가 발전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매번 작품을 할 때마다 가슴에 전 대못이 박히죠. 네, 또 영화를 연출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처음에는 되게 기분이 상했는데 그런 과정을 몇 번 거치다 보니까 서로의 어떤 작업물이나 혹은 서로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되게 신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자주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느 한쪽이 노력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서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서로 마음이 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부이기 이전에 한 명 개인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들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죠. 안 그러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서로에게 악의가 없기 때문에 배려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침묵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배려라기보다는 서로를 보듬어주지 않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좀 안 그러려고 저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네. 이 영화를 처음에 이제 쓰기 시작했을 때 어떤 건우는 이렇게 될 것이다, 쟤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정해져 있었나요? 전혀 아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떤 슬픈 예감 같은 것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거의 얼개는 다 잡아놓고 뭐 클라이막스까지 사건이라던가 굵직한 줄기들은 다 있었지만 이 마지막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쨌든 지금도 열린 결말이고 그 당시에도 열린 결말로 일단 놓아두고 이들이 어떻게 어디까지 가는지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저도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쓰면서 가장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갈등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부딪히고 또 좀 돌이켜보면서 그것이 내가 조금 영화를 만들 때 늘 발견해가는 것에 흥미를 느끼듯 알아가고 배우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쪽에 이제 후반부로 쓰게 되면서 그 각자의 어떤 욕망의 민낯 같은 것들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인물에게 몰입을 할 수가 없고 그 건우의 욕망도 제의 욕망도 제가 그거를 방어적으로 바라보면 더 이상 써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물들 굉장히 그 시기에 힘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너무 처음에는 그 한폭의 그림 같은 탁자에 있던 그들이 순진무구한 그들이 결국에는 어떤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때가 되게 중요한 건데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각자 이제 거의 찢어져서 너무나 욕망이 집착이 되고 근데 그 각자의 욕망이 너무나 다른 것이 드러나고 수면 위로 드러나고 그때 이 인물들을 하나로 이 당장에 모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도소 장면이 결국엔 탄생하게 되었고 아까 말씀하시는 봉태규 선배님께서 너무 와닿았던 게 서로가 너무 배려를 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마지막쯤에. 근데 그 배려가 정말 바보 같은 거였구나. 네가 좀 덜 아프기 위해서 내가 좀 덜 아픈 게 아니라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말하지 않고 혼자 안고 가려고 했던 것이 건우라는 되게 잠잠한 성격의 인물을 폭발하게 만들고 제이라는 아주 예민한 인물을 거의 넉다운 시켜서 못 이게 만들어 버리는 지경까지 갔으니 그래 이 영화는 객관화했을 때 제가 작가로서 볼 때 이들은 각자 홀로서기를 할 때 서로를 응원하고 아름답게 바라봐 줄 수 있다는 것에서 끝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태규 배우는 어때요? 영화 보고 나서 뭔가 감독에게 정말 묻고 싶다 뭐 이랬던 부분이 있나요? 저는 우선 결혼을 했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아이 출산을 하는 그 과정을 떠나서 왜냐면 이게 뭐 그런 평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두 남녀 주인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그 평을 보고 솔직한 제 심정은 약간 웃음이 났거든요. 이 상황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이고 정말 지금 누구나 겪고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세상을 되게 따뜻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글을 잘못 쓴 거 아닐까? 보통의 삶을 사는 연인에게 극단적인 엔딩이 다가오고야만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영화의 얘기잖아.
그러니까 엔딩을 그렇게 보면 되는데 사실 극단적인 상황에 놓였다는 안 맞거든요. 근데 극단적인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하면서 얘네들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얘기지. 네, 그런 어떤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극단적인 엔딩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약간 진짜 실제 경험담 같은 느낌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제가 아까 감독님 뵙자마자 제가 물어봤거든요. 결혼하셨어요? 되게 실례지만 왜냐면 그럴 정도로 저는 너무 현실감 있게 다가왔고 제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앞둔 저의 파트너를 보면서 느꼈던 이제 그분도 직업 여성이었기 때문에 겪었던 일도 제가 목격했을 때 그리고 임신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걸 목격했을 때 그런 것들이 너무 솔직하게 쓰여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제일 궁금했었어요. 이 작품의 모티브를 어디서 따왔고 어떤 취재를 통해서 이런 작품을 완성하게 됐는지. 네. 일단 딴 건 모르겠고 글 쓰는 태도와 스타일은 이건 완전히 유지영이다. 그러니까 되게 유지영 감독 스스로가 창작 작업을 뭔가 그러니까 구도자처럼 고민하는 게 있어요. 가끔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몇 달 전에 술 처먹고 저한테 술에 취해서 전화를 했었는데 술 먹었다는 걸 이렇게 나발을 부르고 그건 알 수 없지만 이미 목소리에 술을 엄청 마셨다 인 상태로 전화를 했는데 주로 전 들었죠. 네.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 구도자적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어요. 그건 제 느낌이에요. 이건 제 해석은 이토록 구도자처럼 마치 수도를 하는 사람처럼 뭔가 귀한 사람처럼 창작의 모든 거를 건 이 친구의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구현돼야 되는 거지? 라는 고민 때문에 정말 그날 잠이 안 오더라고. 전화를 끊고. 왜냐면 정말 이렇게 글쓰기라는 것, 창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숭고함이 있는 친구여서 그러면서 글쓰기는 되게 제의가 비슷하잖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얘기를 해주시죠. 참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대부분의 이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GV를 할 때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운을 띄워주시는데 진짜 아까 딱 선배님 입장에서 처음 너무 질문이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야 나온 너무나 신선한 거예요. 결혼하셨어요? 이러는데 약간 이제야 이런 질문이 나오네. 야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일단 어쨌든 저희가 이 같은 시공간에 있는 관객분들에게 저는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게 뭐 10,000%도 넘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뭐 영상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랬을 때 어떻게든 지금 저와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분에게 이 영화는 영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그를 뭐랄까 오해라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저 나름의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꽤 오랜 시간 동거를 했고 또 동거를 하기 전에 10년에 가까운 연애를 했었고 그 안에 동거 기간이 있었고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사실혼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기간이었고 그 기간 안에 저희는 결혼을 정말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준비를 하려던 적도 있었고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눈 적도 있었고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저의 공포가 가장 컸고 그 당시 첫 번째 장편 영화를 만들면서 그 영화가 좀 결혼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미뤄졌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차피 결혼을 할 건데 조급해지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 영화를 준비하는 가운데 각자 이제 길을 응원하면서 갈라지게 됐고
괴로운 이별의 어떤 시간들을 이 영화를 만들면서 스태프들이랑 현장에서 또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서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아마 제가 이 영화를 그때 창작하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그 시간을 그 상실감을 견딜 수 있었을까. 저는 사실은 애도를 못하고 지나갔거든요. 그 이별에 대한 애도를. 그래서 이 영화와 함께 했다고 생각하면 좀 마음이 놓이고 그 정도로는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저희 아카데미 동기의 한 오빠가 엊그제 저희 이제 동기 모임에서 제가 GB 다니면서 이러는 게 너무 힘들다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너 지금 애 낳은 거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 예전 그분이랑 뭔 얘기냐니까 육아한다고 생각하고 집에 열심히 이 영화는 사실은 되게 어떤 면에서 깊이감이 생기는 첫 번째가 누구를 단죄하거나 누구의 책임이거나 누구의 구멍이 있는 걸로 시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녀가 그냥 낙태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되게 다른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러지 않죠. 왜냐면 그녀는 몸 상태가 되게 그럴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녀가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 건 그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상태 때문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자기의 몸 상태? 물론 그도 영향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의 책임감, 그의 문제 이런 것들로부터 계속 거리를 감독이 주잖아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훌륭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떤 관계에서 살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최선을 다하다 망한 사람들이 이로 읽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깊이감이 좀 훨씬 더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를테면 학원 원장 놈 말고는 참고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소위 86세대라는 거 있잖아요. 제 또래 인간들 중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운동을 했었거든요. 시작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기꾼 아니면 미친놈이거나 아니면 정신 나간 놈이거나 쓰레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네, 멀쩡한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않습니다. 그런 얘기하면서 TV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죠. 그들이.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장의 대사가 딱 나오죠. 지영아 너까지 왜 그래 잘못했어 뭘 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되게 전형적인 대구에서 만난 적이 있는 것만 같은. 그리고 아시겠지만 유지영 감독은 대구에서 주로 영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신 영화에 굉장히 많은 장면들이 실제 대구에서 찍힌 것이고, 저는 이런 지역에서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이 굉장히 보석같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얘기를 왜 했지? 어찌됐건 이번에는 우리 한번 객석으로 마이크를 돌려서 이제부터 객석의 질문에 함께 대답하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손만 들어주시면 예, 번쩍!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궁금했던 게 제이가 처음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아이 성별을 알려드릴까요? 라고 했는데 아니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도 아이가 죽었을 때 남자였니 여자였니라고 물어보면서 안 봤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근데 왜 마지막까지 보지 않았을까?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게 궁금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이와 건우의 서로 다른 욕망이 해소가 되지 못한다는 지점이 딱 드러나는 부분이 교도소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가 죽고 아이는 죽어버리고 그리고 건우는 교도소에 가버려서 건우가 번 돈으로 이제 안정적이게 글도 못 쓰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두 사람의 욕망이 이제 둘 다 채워줄 수 없는 게 돼버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서로 싸울 때 제이가 막 울면서 말을 하다가 건우가 이제 내가 그럼 너한테 뭘 할 수 있긴 해줄 수 있냐라고 했는데 제이가 너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제이 입에서 없어라는 말이 나왔는데 교도소에서는 오히려 건우가 제이한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연출하신 의도가 어떤 의미였는지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궁금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는 이 영화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산모는 항상 아이와 아이를 품고 있는 여성을 타로 떨어져서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관습적으로 미디어에서 그리는 경우도 그렇고. 근데 저는 철저히 이 영화를 시작할 때 제이와 제이 안에 있는 이 존재가 분리된 식으로 각자 존재하지만 같이 있지만 존재를 따로 한다는, 그러니까 뭐랄까 각자의 존재처럼 분리되게 보여지기를 바래서 시각적으로든 서사적으로든 그래서 제이는 계속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그 품은 아이를 부정하고 그것도 그 태도가 끝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당연히 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태어났으면 그때는 이거는 얘기가 달랐겠지만 이미 세상에 나왔을 때 아이는 울지 않았고 거기서 제이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그것으로 저는 관객들에게 제이가 분명히 보지 않았을 거라는 전달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 아이는 아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이와 건우만큼이나 원치 않는 아이도 되게 중요한 저에게는 인물이었어요. 원하지 않는 아이로서. 그래서 이 원하지 않는 아이에 대한 끊임없이 조금씩 존재를 드러냈어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남자애였어 여자애였어 하고 거기서도 한번 대사로 나오고 그 유골함 앞에서 그 아이의 마지막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분리해서 그 존재를 둘 다 나타내고 싶었고 엄마의 아이가 아닌 채로 그려지길 바랬던 의도였던 것 같고, 두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는 교도소에서의 건우가 말은 나는 할 만큼 한 것 같다라는 그 말이 더 이상 너한테 해줄 게 없다. 난 진짜 잘했다. 이런 것이라기보다 만약 관로를 친다면 이제 너와 내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 같아. 해본 만큼은 우리가 해본 것 같아. 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건우가 용기를 내서 먼저 이별이라는 단어는 좀 낭만적이지만 우리를 그렇죠. 관계의 종말을 건우가 용기 내서 정말. 네, 나는 할 만큼 했고 참 그럼에도 너한테 미안한 게 많지만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금 여기가 좋아해서 여기는 사실 지금 이 교도소이기도 하지만 물리적인 지금 이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늘 상수였던 건우에게 쟤는 늘 변수였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변수로부터 해방된 그 건우는 자유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본의 아니게 자기 때문에 변수여야 했던 제이 역시 놓아줄 수 있고 그 관계의 종말을 사실은 둘 다 알았지만 건우가 용기를 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그 마지막 그 교도소 면회 씬이 영화 전체 중에 제일 좋아요. 이 영화를 도대체 어떻게 끝낼까가 슬슬 이제 그 원장국에 연필 찌른 다음부터는 맞아. 어떻게 끝낼 건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잖아요. 어떻게 끝낼까? 근데 엔딩이 내가 상상했던 가장 좋았을 것 같은 것보다도 훨씬 좋았고 대사들이 그 건우 역할을 한 배우가
대사가 너무너무 좋은데 그 대사를 또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내가 막 적어왔다? 내가 잘못한 게 맞아. 잘하고 싶어서. 그런데 잘 되지 않았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우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거야. 이 친구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야. 왜 잘못했냐면 잘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건우는 내가 보기엔 내가 만약 정말 건우 같은 친구들이 많거든. 이런 친구들은 군대 말뚝 박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진급하고. 근데 이런 건우는 항상 그러니까 이런 유의 인간들, 이건 남자거나 여자거나 위험한 상태의 사람에게 매료당할 때가 있어. 이게 이제 그 불행의 시작이죠. 네. 안 되는 걸 알거든. 시작할 때 안다. 네. 근데 노력을 해요. 근데 여러분, 관계에서 헌신한다는 건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대상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 자기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어떤 순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종말을 구할 때 훨씬 억울하고 분한 거잖아. 왜냐면 헌신했던 거밖에 기억이 안 나니까. 왜? 이 관계에서 내가 가장 사랑한 건 헌신하는 나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진 건우가 그래서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장면 제일 좋아해요? 좋다기보다 응. 그 건우의 캐릭터가 보였던 게 그 안에 들어가서야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저는 건우라는 캐릭터를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냥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 후에 이들이 만약에 뭐 원장한테 그렇게 됐지만 뭐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이들 관계가 나아졌을까 하면 전혀 나아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서야 그 종말을 고하는 때조차도 저는 그냥 제가 보는 입장에서 쟤 참 끝까지 저렇게 얘기하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이제 호텔에 가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막 제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예. 그게 사실은 임신을 하면 여러 가지로 얽매이는 게 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사실 각자로 보지 않아요. 아이와 엄마를 어떤 하나의 그걸 보는데 사실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사실은 뭐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스트레스를 정말 받는다면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그게 더 영향이 크니까. 근데 그 씬이 뭔가 그나마 이 영화에서 제이가 그냥 그 호텔에 있는 동안 이 사람이 글이 잘 나왔든 잘 나오지 않았던 건 얼마나 그 순간순간 전체는 아니었겠지만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씬이 뭔가 그냥 짠하기도 하면서 저한테는 제일 상상 속의 씬이긴 하지만 제일 좋았던 시퀀스였던 것 같아요. 네. 또 여기 그 영화를 보면 꿈을 잘 안 꾸는 건우가 처음에 이제 그 이빨 빠진 꿈을 꾸잖아요. 그 보석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무슨 이제 사건을 암시를 하는데 그러다가 전봇대에 이제 불이 꺼진 거 있잖아요. 그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좀 암울한 뭔가가 연출되겠다라고 이제 암시가 느껴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분명히 건우가 이제 그렇게 민원을 뭐 2번인가 이렇게 넣었잖아요. 찾아가고 넣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전봇대가 켜지는 것은 제이씨 부분에서 켜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거의 관점이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제이씨가 이 불 들어오는 이 부분을 해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제이씨한테 어떤 걸 암시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가로등에 어떤 도식적인 의미를 막 넣으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런데 너무 잘 짚어주셔서,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제이가 그 꺼진 줄도 몰랐던 가로등이 켜졌을 때야 이제 여기가 가로등이 꺼졌었나 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마 건우가 민원을 넣었다는 것도 몰랐겠죠. 두 사람은 너무 다른 사람이고, 그건 건우의 아주 작은 선물 같은 거였고, 그렇게 보이길 바랬고, 그렇게 돌아본
아득한 그 뒤에 비친 길이, 걸어온 길이 한 폭풍이 확 휘몰아치고 나서 마치 한바탕 꿈을 꾸고 나서 그 아득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 중요했고, 그 가로등이라는 설정이 저한테는 이 영화의 가장 키 이미지였고, 또 이 영화가 시작할 때 가로등이 꺼지면서 느닷없이 드라마가 시작되고 임신이 시작되고 가로등이 켜지면서 둘이 이제 홀로가 뒷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모든 사건이 끝이 나죠. 드라마는 이제 종료가 되는데, 그런 것들도 어떤 이미지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묘한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제가 해외 영화제에 항상 이 영화를 낼 때는 시놉시스를 한국처럼 줄거리 위주로 내지 않고 갑자기 가로등이 꺼진 날 나는 임신을 했다 이렇게 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가로등과 어떤 꿈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관객분들이 나갈 때도 뭔가 아득한 느낌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 나름대로는 연출을 해본 것입니다. 뭔가 임신의 이유가 대구시장의 잘못 같아서 얼마나 걸리네요. 우리나라 네, 좀 민원과 걸리네요. 행정이 이렇게까지 많은 일들을 일으키는가. 네, 나비 효과잖아요, 나비 효과. 예, 저 가운데 검은 옷 입으신 분.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조금 궁금했던 게 그 영화 초반부에 보면은 제이가 계속 까만색 큐브를 맞추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뭐 제가 그런 큐브 게임이나 그런 장난감을 잘 몰라서 그게 좀 낯설어 보였을 수도 있는데, 보통의 생각하는 그런 큐브는 이게 그런 갖가지 색깔의 블록을 계속 돌려가다가 색깔이 같은 줄을 맞추는 게 그게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게임인 거잖아요. 근데 제이가 돌리는 큐브는 모든 블록이 다 새까매서 이거를 맞춘다는 그 뭐라 그러지,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혹시 그 큐브를 이렇게 일부러 새까만 걸로 설정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그것 역시 딱 이거는 이런 의미야 한 영화적 장치는 아니지만 분명히 영화적 장치죠. 인물이 들고 있는 소도구니까 일단 보여지기에는 제이가 불안할 때마다 글이 안 써지거나 아주 자주 제이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 그걸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불안감 해소용 이제 그런 장난감들이 있잖아요, 요즘. 그런 것 중에서 이제 이 큐브를 제가 선택했던 것이고, 그게 까만색인 거는 어쨌든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내가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만 시각화했을 때 저에게는 되게 어두운 블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치 제이 앞에 내가 주무르고 있지만 이거는 불안함의 어떤 덩어리 같은 그런 제이 마음속에 토해내면은 딱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시각적인 이미지가 제일 컸고, 이 돌리는 게 의미가 사실 없잖아요. 그게 제이한테는 마치 이걸 완벽하게 돌려서 맞추는 큐브였다면, 그러니까 제이와는 조금 동일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이는 완벽한 글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도 아니고 남들이 봤을 때 천재다, 너무 잘 쓴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것이어야만 하는 사람이라 이 비극에 이 지경에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큐브는 아무리 맞춰도 얘를 맞출 수 없는 큐브여야 된다고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거군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되게 글을 쓰다가 큐브를 만지거나 그런 일이 많아서 이렇게 글이 잘 안 쓸 때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거니까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그 큐브를 맞춰 짠 다 됐지? 약간 어떻게 해도 다 맞춰지니까 뭔가 자존감을 높여주는. 저는 담배 끊으려고 그러는 건 줄 알았어요. 끝나는 연상.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살면서 딱 2번 정도 담배를
끊어볼까 노력을 잠깐 하다가 실패를 했었는데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손이 되게 그 습관 때문에. 네, 되게 심심해져서 저도 그때 뭐 이렇게 볼펜을 돌린다던가 뭐 또 입이 심심하잖아. 이제 그건 말을 하거나 뭐 이러면 되는 건데 손이 심심한 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쓸데없는 일 그때 되게 많이 아 근데 담배랑 연관이 되네요. 담배를 너무 많이 필 때 이게 너무 싫어서 웩 하면은 까만 게 나올 것 같잖아요. 네, 아니었네요. 이게 네. 건강상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이래서 감독과의 대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잖아요. 네. 아까 이쪽에 손 드신 분, 요분 이렇게 할 거고요. 네, 질문 한 개씩만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네, 영화 뭐 2시간만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잘 봤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 영화의 주제가 이제 그 출산 중에 이런 여러 가지 뭐 번뇌 그리고 어떤 여성으로서 경력 단절 이런 불안감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부분에 집중이 됐는데 사실 예술하시는 분들은 이런 출산 이런 경험 이후에 이런 지평이 좀 넓어지고 다른 삶의 맥락들도 좀 경험이 더 다른 삶을 살아보면서 또 다른 소설, 다른 영감들을 가지고 더 좋은 작품들이 탄생할 수도 있고 또 이전과는 다른 작품의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가독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조언을 해주거나 그런 얘기들을 없어서 조금 더 뭔가 더 고통 속으로 이렇게 파멸의 길로 이렇게 좀 몰아간 게 아닌가. 그래서 어느 누구도 먼저 이 길을 간 분들이 이 출산 이후에 또 다른 예술적인 이런 영감들도 얻을 수 있고 다른 세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조금 좀 아쉬운 느낌이 좀 들었는데 감독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보셨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산이 내가 그 생각은 한 적이 있어. 그런 생각. 이 인물을 구축하면서 실제로 저는 임신이나 출산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임신을 했고 어찌됐든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하고 위험하다고 하고 그리고 사실은 건우를 사랑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 아이기도 해 했을 때 멈춰 세워오는 거죠. 그 질문들은 그렇게 해서 결국 이게 가기로 했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지금 임신한 이 경험조차도 예술가한테는 경험일 거야. 너의 어떤 작품의 진료일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되게 얄미울 것 같은 거야. 밉고. 왜냐면 제가 조사하고 만나봤던 임산부와 그런 책들에 의하면 그 임신 기간에는 그렇게 낭만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서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보여주는 매체에서 살도 찌고 막 이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산모들도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만들고 제가 몰입했던 거는 안 그래도 원치 않은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나는 이제 전쟁이다, 육아 전쟁이다. 그래서 이까지는 내가 세 번째 책까지는 어떻게 해서 내야 된다고 집착으로 가게끔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경험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조금 말을 못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하시시박 작가님이 임신하셨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되게 어떤 긍정적인 성공담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임신을 했다고 하면 일이 줄어요. 반으로. 네. 그리고 아이가 출산을 임박하면 일이 거의 없어져요. 근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전 같은 퍼포먼스를 하지 못할 거라고 재단을 해요. 근데 그 재단은 임신부의 상태를 동반하지 않아요. 임신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재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임신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연히 한시박 작가님은 다른 식의 작품 세계를 펼치긴 하는데 그 세계를 펼치는 동안 아무도 그녀에게 잘 될 거야. 이런 거 할 거라고 얘기해주지 않아요. 네. 왜냐? 아이 엄마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녀의 일이 아니에요. 아이일 거라고 또 다시 판단을 내려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느꼈던 건 뭐냐면
근데 현실은 이런데 지금 질문을 주신 분처럼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만 어딘가에서 소비가 되겠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돈이 정말 많으면 돼요. 제가 봤을 때 돈이 정말 많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 모든 거를 원하든 원치 않았던 그 출산과 임신을 한 모든 이 개인의 여성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굉장히 낭만적인 어떤 소수의 성공담일 수도 있다. 그게 더 현실적인 모습이다. 네. 거기에 어떤 창작의 방법론, 창작하는 방식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걸 연기로 얘기하면 이제 어떤 배우들은 예를 들어서 깡패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럼 정말 깡패들을 만나고 그 물에 섞이고 같이 지내고 이래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연기가 되게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걸로 연기를 하고 감독과 얘기를 하고 오히려 무서워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만나? 이 사람이 훨씬 더 연기를 잘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누군가가 그 중에 되게 성공을 하면 그것이 창작의 길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를테면 마치 어떤 작가님은 아이를 키우고 뭐 이러지 않았으면 난 이런 좋은 글을 못 썼어, 이런 글을 못 썼을까? 맞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 생각도 그래요. 이를테면 그 박안서 작가에게 그 결혼과 그다음에 그 육아와 그리고 아이들이 크는 순간 나 이제 글 쓸 거야 뭐 이러면서 썼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그녀의 문학은 지금과 다르겠죠. 근데 또 어떤 경우엔 그런 모든 어떤 경험들이 오히려 이 사람의 창작을 방해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자기 홀로 그 두터운 벽을 손톱으로 긁어가며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가치 판단, 사회 판단 이런 걸로 그 중에 더 무엇인가가 더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서 다른 무엇인가가 대단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후배가 얘기하는 것처럼 언니는 오빠가 다 해주잖아. 아주 오빠가 다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제2의 문학이 달라지는 것이지. 어떤 다른 영역의 어떤 작품을 한 것이지. 이를테면 세상 모두가 오빠가 있으면 제2처럼 글 쓰는 건 아니거든. 그런 것처럼 근데 항상 그런 어떤 역경을 뚫고 일어난 창작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저는 이 영화에서 그 냉정하게 뒷걸음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그래서 그 작가의 그 죽음, 그러니까 선배 작가의 죽음이 굉장히 저는 그 경계선에 서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단 말이야, 영화가. 그것을 어떤 사람은 역시 글 쓰면서 애 키우면 과로로 쓰러져 죽는 거야. 심장이 멈춰. 그때 진짜 그럴 수도 있기는 해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계선에 서는 것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훌륭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창작의 영역이 어떤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모든 경험이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그 경험이라는 건 내가 꼭 직접 하지 않고 간접으로 해도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영역은 너무 넓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그냥 그거 하나로만 보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냥 제이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네, 제이는 힘들었던 거고. 네. 근데 그 제이한테 야, 조금 더 너가 이걸 승화시켜봐라고 하면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얄미운 걸 넘어서서 그녀를 조금 더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왜냐면 또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책하는 어떤 하나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사람마다 달라서 굉장히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임신까지 했는데 나와 일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니까 그것까지 그 시간까지 안아서 더 잘해야 된다는 압박이 두세 배 되는 것 같아요. 임산부는 장례식장에 오면 안 된다고 했던 그 출판사 직원 일단 자르고 가야 되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판사를 먹여 살리는 창작자의 3분의 1가 여성 작가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놈은. 편집자는 대부분 다 여성이고요. 네.
우선 전 작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화 보면서 제일 놀란 장면이 저도 그 선배 작가님이 장례식 갑자기 돌아가신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뭔가 제2에게 유일하게 좀 희망적인 존재였던 것 같기도 한데 왜 그런 선배의 장례식 장면을 연출을 하셨는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 영화에 유일하게 보여지는 의도를 넣은 장면인데요. 민유정의 장례식,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가 이러한 제이 때 그 겪었던 우리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경단녀가 되고 어떤 직종이나 뭐 예술가를 다 떠나서 하고 싶은 자기 욕망과 일들과 현실적인 것들을 동시에 마치 여기에 민유정이 막 여기는 에코백 메고 여기 또 이만한 빅백 메고 다 옮아져야 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거를 다 해내는 사람들을 나는 주위에서 많이 본 적이 있던가라고 물었을 때 제 주변에 여성 영화 감독님들도 아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몇 년은 아예 경력이 단절되거나 아예 그 길로 더 이상 안 나가고 나타나지 않고 너무 재능 있는 분들도 아니면 아예 결혼을 저처럼 두려워하고 있다거나 그래서 그것을 그냥 죽음이라는 것으로 제가 약간 상징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그 어떤 이 후배인 제가 보는 그 안타까운 그 재능들, 그 선배님들의 그 끝을 죽음으로 하고 싶었고 그것이 이제 나는 다 잘할 수 있어 라고 믿으면서도 그렇게 쾌활하면서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인물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끝날 때가 돼서 마지막으로 그 봉대부님부터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 다 끝까지 보고 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사실은 나왔어도 진작에 나왔어야 될 법한 소재의 영화였는데 이거를 지금에서야 보게 되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반성을 했던 건 저도 이 얘기를 만약에 제가 솔로 남성이었다면 이걸 이렇게까지 공감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거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많은 연령의 사람들 혹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좀 되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추후에도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관람한 후에 많은 얘기들을 서로 나누고 이게 사실은 모두가 나눠야 될 고민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 오늘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여기 관객분들과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개봉하면 처음 어제 했을 때 관객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 짧게 편지를 써온 게 있는데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진짜 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어제 못해서 오늘 꼭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네, 제가 인스타에 한번 올려볼게요. 영상을 나중에. 일단 오늘 제가 너무 존경하는 감독님과 또 거의 제가 가정을 꾸린다면 늘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봉태규 선배님 제가 인스타 항상 염탐하고 있거든요. 하지시박 작가님이랑 두 분 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두 분이랑 함께 이런 자리를 해서인가 더 너무 의미가 있었고 즐거웠고요. 돌아가시는 그 길에 지하철 타시면서 조금이라도 제이처럼 멈추어 서서 생각의 길에서 내가 나 자신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 안에서의 나는 어떤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가시는 길에 작은 가로등이 하나 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2월까지 계속 이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크리스마스에 되게 어울리는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영화 제목도 벌스잖아. 크리스마스 영화야? 그리고 저는 심지어 이거 가족 영화예요. 이거는 다 같이 봐야 돼. 그러니까 네. 그래서 좀 12월까지 영화가 계속 걸려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사람들은
우리에게 한예인이란 배우를 알려준 영화가 그 영화였지? 라고 우리는 기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뭐 건우 역할을 했던 배우도 되게 훌륭하지만 한예인 배우는 저는 올해의 배우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에서. 그래서 주위에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 제가 매번 독립영화 주변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죠. SNS는 이런 거 소개하라고 파는 겁니다, 여러분. 네. 딴 거가 아니에요. 점 찍고 좋아요 누른다고 소통이 되지 않지만 유일하게 SNS의 장점이 딱 하나 있죠. 독립장편 영화를 안 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네, 그래서 오늘 꼭 이 영화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많이 격려를 해 주셔야 감독이 또 다음 작품을 요번엔 2시간 안짝으로 만들어서 다음 영화로 또 우리 유지영 감독의 또 놀라운 작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